수학만 하니까 물론 저도 이제 막 배웁니다. 그래도 오늘 모실 분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스승이에요. 저도 이제 고려대 평생교육원 가서 제가 한 3개월, 4개월, 한 학기 동안 매일 주마다 가가지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로 진학사 그런 과정을 배웠는데 저보다도 스승님이 더 훌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승님 모셨고요. 학원보다는 학교 쪽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시간 될 좀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 토까지 지금 계속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 중3입니다. 가장 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올해 중3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입시 변화들이 고1들이 원래 이 변화를 시작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해서 1년 유예가 돼서 여러분들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1들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중3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좀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교재 한번 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저도 여기 와서 이제 강원도 수능 성적의 결과를 봤는데, 아까 점수 보고 좀 이상한 거 없었어요? 국어, 수학, 표준 점수 아까 94, 96. 근데 전남이 17위, 강원도가 16위. 그 점수가 왜 16위, 17위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고1 올라가면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이제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고1의 모의고사는 중학교 기초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원점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거기 나왔던 것처럼 표준 점수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 백분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점수가 좀 복잡하죠? 자, 그러면 아까 그 97, 96, 97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어차피 점수라는 부분은, 특히 정시는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표준 점수 100분위를 반영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100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올해 어제 모의고사에서 무슨 시험이 제일 어려웠다고 그래요? 국어. 그죠? 그래서 뭐 오늘도 지금 오면서 계속 지금 애들한테 전화가 와요. 국어 계속 100점 맞던 애가 68점 나오고 막 이런 상태가 막 벌어지고요. 그래서 뭐 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수능 체제를 또 못 맞춰가지고 또 울고 막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자, 중요한 것은 표준 점수 100분위를 반영해서 대학을 가는데 이 점수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꾸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100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국어 과목이 평균 내 100분위가 87이라고 얘기합시다. 87점이라면 쉽게 생각해서 전국에 나보다 성적이 낮은 애들이 87%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안 하시는 분들 이건 이해 못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내 100분위가 90이다 그러면 내 밑에 몇 프로 있어요? 90%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위로는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표준 점수를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표준 점수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표준 점수를 만든 이유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시험에서 원점수, 원래 내가 받은 점수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고교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시험의 수준이. 이 전국 단위 시험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수학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수학 가, 수학 나. 선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만약에 60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 때
수학, 과가 만약에 어려웠어. 그러면 수학, 과학 본 애들 손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만든 점수가 표준 점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수학, 과가 만약에 시험이 좀 어려워가지고 전국 원점수 평균입니다. 원래 받은 점수의 평균이 55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전국 평균이. 그럼 이게 표준 점수 100이에요. 다시 말해서 0에서부터 표준 점수는 0에서부터 200까지 있습니다. 100까지 있는 게 아니라 100분위는 100%까지 있지만 표준 점수는 0에서 200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국어 같은 경우 그렇게 200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뭐 148 이렇게 나오는 것을 불수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40 넘어가면 불수능이거든요.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수학 각 전국 평균이 55점인데 얘가 표준 점수 100이라면 수학 나는 너무 쉬워가지고 평균이 만약에 67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도 표준 점수 100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그 시험에 원점수 평균, 전국 평균의 평균점이 표준 점수 100이다. 자, 그러면 아까 강원도 거 한번 볼게요. 강원도 거 보면 아까 국어가 표준점 몇 점이었어요? 그냥 지나가셨구나. 자, 아까 94, 96 막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전국 평균에 어때요? 못 미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 올라가서 처음 볼 때 성적표를 받으면 그냥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고3도 이걸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수 체계를 잘 이해하고 아 내가 전국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선 대입제도 개편 목표 및 과제는 크게는 이제 4개죠. 첫 번째는 대입 전형의 어떤 구조를 좀 바꿔보겠다. 그래서 정시를 좀 늘려라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수능에 대한 좀 체제를 개편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교생활 기록부가 학교마다 너무 다르고 대학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학생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대학별고사. 대학에서 문제를 만든 논술이나 적성이나 면접까지도 이런 걸 이제 대학별고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개념도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이 다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건 주요한 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과제가 이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 이야기입니다. 교과부에서는 이 내용을 발표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처음에 정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모두가 무슨 평가로 바꾸려고 그랬죠? 절대평가로 바꿔서 표준점수 100분위를 숨기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그런 겁니다. 표준점수 100분위가 안 나와요. 그 딸랑 등급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친구가 1등급이다 그러면 아까 몇 프로였어요? 그냥 전국에서 4% 드는 애구나. 이것만 보여주는 게 바로 절대평가예요. 이렇게 해서 수능을 좀 약화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시가 확 늘었죠. 왜? 정시에서 판단이 점점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수시가 과도하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시가 늘고 정시가 줄어들면 어느 유형의 고교애들이 불리해질까요? 그렇죠. 특목고와 자사고. 이런 애들이 어느 정도 힘든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30%까지는 좀 맞춰보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딜레마잖아요. 이걸 수능을 좀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것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불편한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 30% 이상인 대학은 자율로 맡기겠다. 예? 왜 교과에 이렇게 또 신경을 쓸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뒤를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모집 인원이 나와 있는 게 현 고2까지 2020학년도까지 지금 모집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 11개 대학, 여대는 1개, 2대까지 포함해서 11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에서는 여기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교과를 늘리든지 좀 수능을 늘려줬으면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11개 대학을 가려면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들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자료집도 보세요.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들면 갈 수 있다고요? 35,000등. 35,000등.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닌가요? 자, 그래서 수시가 이 11개 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시가 71%입니다. 그리고 정시가 29%예요. 이렇게 보면 뭐 놀릴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이 숫자를 30%. 자, 보세요. 연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다 30% 넘죠? 그렇잖아요? 인위적으로 30%로 자꾸 인원을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정가하는 인원입니다. 몇 명 넣냐면 딱 1000명 넣어요. 1000명. 이게 넣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거기다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30% 이상이면 안 올려도 된다 이랬죠. 교과 전형이 30% 이상이면 왜 교과 전형에 신경을 쓰느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잘 뽑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전국에는 1등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일반고 1등급과 특목고 자사고 1등급이 같나요?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같이 계산하는 거잖아요. 정량평가, 숫자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뽑아보니까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를 안 뽑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수능을 30% 늘리든지 또는 교과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자율로 맡기겠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 누군가가 활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소극적이고 대인관계도 뭐 이렇게 친구들을 잘 사귀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래서 얘는 딱 할 줄 아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공부는 자신 있어. 그래서 엄마, 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로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동아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걸로 내신으로 난 대학을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자, 수시에서 내신 성적이 몇 개 학기의 평균인가요? 몇 개 학기 평균을 가지고 우리 입시를 치르죠? 그렇죠. 5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적이 5개, 수능은 한 방이지만 그러니까 5개 학기의 평균이다 보니까 1학년 때 좀 못했던 애들이 극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1학년 때 잘했던 애들이 또 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5개 학기 평균을 1.0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들어보셨어요? 5개 학기 평균 1.0? 우리 주변에 많아요. 1.0. 1.0을 받았어. 그러면 이 친구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딜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대학, 최고의 대학을 어디부터 지원이 가능할까요? 서울대요? 교과 안 뽑으면 돼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 지원이 가능해요? 어디서부터?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대 400명이 있죠? 교과 전형, 분명히 교과 전형이잖아요. 이게 자기소개서도 있고 면접도 있어요. 이건 종합이에요. 명분상 교과예요. 근데 대학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단계에서 우리가 교과 비중을 좀 더 두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면접을 통해서 또는 서류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 5개 학기 1.0이지만 최고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한양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중간중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과를 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프로예요? 교과 전형이? 실제로 이렇게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봐도 6.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가장 많이 뽑는 게 종합이잖아요. 그죠?
서울에 있는 대학이 목표라고 한다면 종합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과제로 갈게요. 아까 이제 수능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중3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앞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는 전국의 그 고교를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층들의 학생들의 수준을 봐요.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충당고이거든요. 거기 가보면 내신 1등급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4, 5등급 나오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좋은 거예요. 물론 얘들은 활동을 열심히 해요. 왜? 종합으로 가려고. 열심히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 고교마다 내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걸로 극복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수능에서 이 정도의 수능 점수는 맞아야 된다. 교과 전형에서 내가 1등을 했어. 1등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집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능은 끝까지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 지역균형이 뭡니까? 지역균형? 전국에서 각 고교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돼요? 각 고교에서 2명씩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장 추천은 대부분 제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전형이라고도 해요. 근데 세계 영역 어때요? 세계 영역이 어떻게? 각 2등급이죠. 이거는 1, 3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각이라는 게 제일 센 거예요. 각. 그 다음에 2개 합사가 있죠. 이거는 2 받아도 되지만 1, 3 받아도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대학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근데 의대 같은 경우 보세요. 4개 영역 합 뭐예요? 5등급. 이거 뭔 뜻이에요? 4개 영역이 합이 온대? 2. 그죠? 하나 빼고 다 1등급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 이걸 더 높게는 측정하지 않지만 수능 최저는 고교의 대학의 입장에서는 고교의 수준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안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라인의 대학,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 그다음에 또는 중하위권 대학을 보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서울권에서 서영고를 중심으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 2개 합 4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경기권까지, 서울의 끝자락과 경기권까지 생각한다면 2개 합 6은 맞춰야 됩니다. 2개 합 6이라는 것은 2, 3 받아도 되고 1, 5 받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 과목 정도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고교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과목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수능 과목에서는 일단 문이과가 폐지가 됩니다. 근데 문이과 폐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 고1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이 현 고1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 결정하지 못해서 고1은 배우는 교육과정과 수능에서의 내용이 좀 달라요. 어쨌든 변화된 문이과 융합적인 부분들이 현 중3 여러분들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가지고 보면 자, 참고로 여러분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쭉 표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좀 보기 쉽게. 자, 먼저 수능 평가 방법을 좀 볼게요. 국어, 수학, 탐구,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 자, 절대평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 점수 100분위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온다? 등급만 나온다. 그래서 몇 프로 안에 드는지만 볼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쟁이잖아요. 그죠? 서열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표준 점수 100분위
그 다음에 등급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 고1까지의 수능에서는 절대평가가 영어하고 한국사였습니다. 그렇죠? 영어하고 한국사. 그리고 상대평가는 이제 이 과목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때부터는 제2 외국어와 한문이 절대평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뭐 별로 신경도 안 썼던 과목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생들에게 이게 좀 중요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탐구 과목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제2 외국어나 한문 성적으로 탐구 한 과목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는 안 하지만 제2 외국어를 봤던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뭐였을까요? 아랍어죠. 다 두바이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아랍어를 선택했어요? 찍어도 비슷해서. 그렇죠. 어차피 너도 안 배우고 나도 안 배운 거. 누가 잘 찍나 한번 해보자. 이래서 아랍어를 했던 거잖아요. 참고로 전국에 아랍어 배우는 학교 외고 다 포함해서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지원했던 게 아랍어였죠. 이거는 모순이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평가로 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현 고1들 같은 경우는 국어가 독서, 문학, 화작, 언어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여러분 때부터의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공통과 선택으로 구분됩니다. 공통과 선택. 공통이라는 것은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똑같이 보는 과목이고, 그리고 선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는 독서, 문학, 화작, 언어에서 독서하고 문학 이거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화작과 이거는 언어가 아니라 언어와 매체죠. 언어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SNS라든지 이런 통신 언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체라는 내용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아니라 언어와 매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그동안은 가형, 나형에서 가형이 이과, 그 다음에 나형이 문과였어요. 그래서 수원, 확통, 미적, 문과는 수원, 수투, 확통 이랬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원, 수투가 이제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확통하고 미적하고 기하 중에 한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과목을 제일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쉬워요? 대부분 확통이겠죠, 그죠? 그죠? 근데 아까 원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이 미적은 또 지금 고2 과정에서 원래 미적을 많이 배우거든요. 또 수능에서 이걸 안 보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탐구 과목은 그동안은 사회 9과목 중에 뭐 사회, 문화, 생활과 윤리 뭐 이런 9과목 중에 2과목을 문과들은 2과목 선택하고, 그 다음 이과는 물화생지 1, 2,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했죠. 그죠? 참고로 올해 수능에서 만점자가 문과에는 한 명도 없고, 이과에서 몇 명 나왔죠? 모르십니까? 수능 만점자가, 여러분들이 미래의 모습이에요. 수능 만점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신의 아들들이죠. 그 중에 재수생이 3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3명은 서울대를 갈 수 있고 1명은 서울대를 못 갑니다. 왜요? 왜 못 갈까요? 서울대는 탐구를 1, 2를 봐요. 1, 2. 2 과목을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얘는 1, 1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못 가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과 수투에다가 대부분이 확통을 선택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애들은 결국 쉬운 과목, 분량이 적은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은 학력 저하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대학들은 바본가요? 서울대처럼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필수, 이해되시죠? 지정을 하거나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 고1들부터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는데 이 과목들이 수능에서 공부하는 과목과 같이 맞물려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중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학력이 좀 낮아서 확통을 선택해야 되고 내 진로에는 또 다른 과목을 막 선택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수능 공부 따로, 내신 공부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어쨌든 수능은 무조건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에서는 뭐 인적 학점이 통합된다는 이야기고, 자, 수상경력은 지금 제일 말이 많은 게 수상경력이에요. 대회도 학교마다 숫자가 다르겠죠.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이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교에서는 각 대회를 만들어서 애들 특히 밀어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밀어주고 있어요. 이 수상이 총 5개 학기를 지내면서 가장 많았던 애가 몇 개 정도 받았을까요? 대회 수상. 찍어보세요. 몇 개요? 30개? 조금만 더 써보세요. 몇 개? 88개였습니다. 2위가 76개. 이건 있을 수 없는 숫자예요. 아,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대회만 열심히 준비해도 이 숫자는 있을 수 없죠.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만들어준 상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순점들이 있다 보니까 개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학기당 하나만 쓸 수 있다. 대회가 10개 상을 탔다 하더라도 학기당 하나만 쓰라.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그래서 총 6개 학기 고교 동안에 6개 학기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수시가 1학기 때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을 5개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자율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율동아리도 고교마다 자율동아리를 5명 이상만 되면 개설해주고 선생님이 붙어서 지원해주는 학교가 있고 15명, 20명 이상 모아와야만 자율동아리를 열어주는 학교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선생님 귀찮다고. 이게 이제 고교마다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목고, 사사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동아리가 자율동아리가 많다 보니까 이걸 학년당 1개씩만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논문. 소논문은 요즘에는 분위기가 처음엔 특목고, 사사고에서 소논문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러다 학종이 시작되면서 일반고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고에서도 웬만하면 소논문 탐구대회 이런 걸 많이 해요. 이게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이 중학교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그 한국 외대부고 애들 자소서를 봐주다 보니까 무슨 놈이 소논문이 다 있어요. 중학생들. 특목고 자사고 하는 애들은 중학생들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재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 소논문이라는 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율활동으로 소논문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특목 자사고의 또 일반고의 차이점 때문에 자율활동의 기재를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교과 과목을 적는 항목에 과제 연구라는 걸로 쓰게 했어요. 그래서 소논문이라는 말을 못 쓸 뿐이지 지금은 과제 연구라는 걸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인근 지역에 내가 어느 고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 학교에 이런 과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건 뒤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뭐 자격증은 중요하지 않고. 자, 따라해보세요. 자동봉진. 이게 뭐냐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가지잖아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활동에서 모든 활동이 기록되는 항목이 이 자동봉진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상. 그래서 이것이 1000자, 500자, 500자, 1000자까지 기록하게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걸 글자 수를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종합의견. 이거는 뭐냐 하면 고교에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1년 동안 관찰을 해서 이 학생의 어떤 학습에 관계되는 부분이나 또는 인성에 관계되는 부분들, 인성이라고 하면 나눔, 배려, 규칙 준수, 갈등 관리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난이죠. 이걸 천자까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죠. 중학생은 9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반으로 줄인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줄여서 500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다 보셨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적어냈죠? 진로 꿈,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적었어요? 아니 학부모란도 있었죠? 중3까지는 있고 이제 지금 없어요. 이제 1, 2학년 정도 사라졌습니다. 학부모란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그렇지 희망사교 200자 200자까지 적어줄 거거든요. 앞으로 그 항목도 사라집니다. 대신 그 200자 적는 게 1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500자가 아니라 700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 글자 수 줄이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7번째 과제가 선발 투명성. 이제 이 부분은 학종은 묻지마 전형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턱 먹고 자사고 애들만 뽑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고교별로 전형별로 어떤 학생들을 선발했는지 공개하라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예를 들어서 보면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있어요. 다른 건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학교에서 2명씩 추천받는 지역균형. 이것은 얘들은 지원 못합니다. 얘들만 지원합니다. 얘들만 지원해서 일반고 애들이 그래서 87.8%로 가장 많겠죠. 고교수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이것은 수능 최장 학력 기준이 있었죠? 3과목 각 2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지방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최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 전형이라서 뭐냐면 이건 최저가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면접이 구술 면접인데 말로 하는 면접이 아니라 병시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 풀이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33%쭉 얘들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일반 전형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교별로 이렇게 보면 서울대 지원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죠? 지역균형 한번 볼까요? 작년에 고교수로 1365개 학교가 추천을 했어요. 서울대 몇 개 학교가 들어갔나요? 반도 안 되죠? 보내는 학교만 보낸다. 못 보내는 학교는 못 보낸다는 이야기죠. 일반 전형이야 천사 더 많기는 하죠. 왜냐하면 왜 더 많아요? 이건 특목고 자사고를 지원하니까. 이것도 지금 비중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705개 학교가 서울대를 지원했는데 831개 교가 들어간 거예요. 학교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서울대를 못 보내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서울대를 넣은 고교는 전년 대비 831개, 작년에는 800개 학교가 들어갔어요. 특히 최근 3년 동안 합격생이 없던 다음 7개 지역의 고교에서 드디어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수막 끌어야 되겠죠? 그렇죠? 소잡아야 되겠죠? 그 지역이 하동여고, 예천여고, 그 다음에 완도고, 임실고 그런 거 다 시골이죠. 그죠? 여기가 3년 동안의 노력을 해서 드디어 서울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대학에서도 고교 수준을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 고1부터 중요한 것이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자, 꼭 아셔야 되는 거, 빨간색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3년 동안
진로 선택 과목은 몇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3과목. 3과목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고전 읽기, 경제, 수학, 여행지리 이런 식으로. 근데 성적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이 등급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성취 수준 비율로 나옵니다. 약 30%, 33% 정도씩 잘린다는 거죠. 33% 정도. 그러니까 532명 중에 A다. 아까 1등급은 등급으로 했을 때 1등급은 몇 프로였어요? 4%였죠. 이것은 A다 그러면 약 33% 안에 드는 애들이에요. 범위가 너무 넓죠. 근데 만약에 B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박살난 거예요. 그죠? 이 하나도 못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특히 수시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런 점들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돼요. 이건 A야. 무조건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난 30%도 못 뜯은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표를 쭉 보시면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현재 입시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되고 그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좀 길을 받아서 이 중학교 성적표에 구경 좀 하세요. 내 성적표가 비슷하죠? 자, 성적표. 전교 1등 성적표입니다. 그러면 가나요? 아까 보셨죠? 그죠? 전교 1등이라고 서울대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좀 가볍게 학령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올해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고3들이죠? 몇 명이에요? 59만 명이죠? 인원이 계속 줄다가 이 해에 거의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늘었어요. 그렇죠? 왜 늘었어요? 그 황금 돼지띠가 뭐가 중요하다고? 예. 이 뭐라고 이게 2000년생이 뭐라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죠. 그러다가 형 고2 7만 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진짜 애들이 없어요. 학교가 막 통화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고1 6만 명이 또 줄어듭니다. 두 개 합쳐서 몇 명이에요? 13만 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는 8천 명이 또 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와, 대학 가기 편해졌다 이럴 수 있지 않나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2017년까지 4만 명을 대학의 모집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20년까지 5만 명을 또 감축하고 23년까지 7만 명 감축해서 총 16만 명의 모집 인원을 감축합니다. 왜? 이 인원 대비해서 모집 인원을 감축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줄이는데 얘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늘고 있는데 더 늘리면 안 되나? 이건 또 아니에요. 그냥 줄어듭니다. 쉬운 게 아니죠,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서 어차피 중딩대까지는 내가 다 서영고 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서영고. 서울대는 어쨌든 그 고교에서 2명, 연고대 5명, 2개 서영고 스카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가 모집 인원이 10,000명이에요. 전국에서 10,000등 안에 들면 서영고 갑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전국 10,000등을 중심으로, 그리고 서울의 10개 대학을 중심으로 보면 3만 명, 서울 전체를 보면 8만 명 정도의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는 중학교 때는 우리 학교에서 잘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고등학교라고 전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으로 최소한 15% 안에는 들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자, 구경 좀 보세요.
대학들이 어떤 대학이 자, 서영고가 다가 아니죠. 제 1라인 한번 보시면 서영고가 아니라 뭡니까? 위에 카이스트 포공 경찰대가 있죠. 물론 카이스트나 포공은 주로 어떤 고교 애들이 갈까요? 가고나 영재고 애들. 그런 애들이 주로 가긴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가는 데가 경찰대가 있죠. 수준은 수능 시험 난이도의 약 14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육해공이 있어요. 여기도 수능 형태의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물론 신체 검사도 당연히 하겠죠. 난이도는 약 12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면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일부러 이 시험을 봐요. 연습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봅니다. 자, 나는 어디가 목표인지 한번 보세요. 밑에는 보지 마시고요. 자, 우선 뭐 하나 기본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자, 대학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 수시, 하나는 정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는 이렇게 학생부 위주라는 게 있고요. 논술 시험이 있고 실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부 위주 전형은 두 개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학생부 교과, 또 하나는 학생부 뭐요? 총합. 그쵸?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뭘 잘해야 됩니까? 내신. 내신? 내신만 잘 받으면 되나요? 당연히 내신이 1번이죠.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입시 원래 첫 번째 원리,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이 최저가 다 걸려있다. 왜? 내신만 보기 때문에 고교 수준마다 달랐어. 이해되시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뭘 잘해야 될까요? 비교과. 비교과요? 이것도 1번은 내신입니다. 물론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신 성적 차이가 뭐냐면 등급의 차이가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가 낮은 애들이 보통 들어가요. 종합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촘촘하게 등급만 좋은 애들이 가는 거고, 여기는 비교과까지 같이 우수한 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급이 좀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가 낮아도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특목고사 하면 더 격차가 심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신을 많이 중시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이 중요합니다. 서울권 대학 평균 한 2.5등급 정도 안에는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최저가 이렇게 걸려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지방에 있는 애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들은 최저를 일부러 없애는 대학도 있어요. 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명지대, 잘 아시죠? 서울에 있는 명지대학교가 최저가 있을 때는 3등급대 애들이 주로 들어갔어요. 명지대에서 일부러 최저를 없앴습니다. 어떤 애들 받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내신이 우수하고 모의고사는 잘 안 나오는 애들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입결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문과 1점대 후반, 이과 2점대 중반까지 명지대를 갑니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죠? 서울에 있는 대학은 교과로 가려면 다 1등급대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야기예요. 근데 최저가 있으면,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으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율이 50%에서 60%밖에 안 돼요. 훨씬 유리한 거죠. 그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이 있고 실기가 있어요. 실기는 예체능이 있어요. 예체능.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체능 전형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실기가 있고 비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특기자가 있고요. 특기자는 어학 특기자가 있습니다. 어느 고교 애들이 준비할까요? 당연히 외고겠죠. 여기는 아직도 토익, 토플, 탭스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는 아니지만. 근데 이 특기자 전형도 사라질 거예요, 앞으로. 또 하나가 수학과학 특기자가 있어요. 어떤 고교 애들이 준비할까요? 아니, 과고겠죠.
그럼 일반고 가는 애들이 전형은 아니에요. 맞죠? 아니에요. 자, 논술이 있습니다. 논술은 어떤 고교 애들이 준비할까요? 어떤 애들이 준비할까요? 그건 제가 뒤에 숫자로 보여드리고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대충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100명 지원하면 몇 명 정도 합격할 것 같아요? 대략 감이 안 와요? 평균 4.5%입니다. 95%가 떨어져요. 그것도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한 60% 됩니다. 자, 그러면 입시 원리가 나오죠. 학생부 교과와 논술은 대체적으로 최저가 다 걸려있다. 종합은 최저가 없다. 왜 최저가 없느냐? 만나서 면접을 보니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서용고는 있다. 이해되시죠? 뭐 서용고는 다 잘하는 애들 뽑으니까 내신도 좋고 활동도 많이 하고 최저도 맞춰주는 애들 뽑겠죠. 서용고 목표를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정시, 실기 또 있고요. 그럼 일반고 애들은 뭐 준비할까요? 이거 준비할까요? 이거 논술 준비해요? 학생부 위주예요. 학생부 위주. 자, 이제 이렇게 또 한번 볼게요. 올해가 수시가 76%고 내년이 77%입니다. 이제 더 늘려야 늘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수시가 늘었죠. 당연히 정시는 줄어들고 수시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학생부 위주 전형이잖아요. 그죠? 이 숫자 한번 보시죠. 자, 수능 봤죠? 이제 고3들. 그죠? 수능 보고 아주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아까 학령 인구 몇 명이었어요? 59만 명이 있잖아요. 4년제 대학에서 몇 명 뽑아요? 34만 8천 명이죠. 비율로 약 60%입니다. 학령 인구 대비해서. 수능으로 몇 명 뽑아요? 7만 2천 명이죠. 내년에 6만 9천 명이죠. 평균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약 7만 명이죠. 59만 명 중에 7만 명을 뽑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시다 이야기예요. 물론 수시에서 다 뽑지 않고 다 뽑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합격은 했는데 체제를 못 맞춘 애들, 이런 애들이 넘어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 인원이 좀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숫자는 7만 명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그럼 이 정시를, 이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찍어봐. 몇 명 될까요? 감이 안 와요? 이것도? 예? 괜찮아요. 여기 답 없습니다. 이거. 만 명? 또요? 20만 명요? 네, 아버님은 누구? 자, 올해 수능 인원 한번 봅시다. 올해 수능 접수 인원이 59만 4천 명이에요. 학령 인구에서 좀 빠지긴 했죠. 수능 포기한 애들이나 재수로 넘어간 애들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9만 6천 명이 접수를 했고 실제로 수능을 본 친구들은 53만 명이 봤어요. 6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보겠다고 접수를 하고 안 본 거죠. 왜 안 봤을까요? 얘들은 뭐죠? 그렇죠. 수시 합격생들이죠. 수시 합격생인데 다가 아니죠. 최저가 없는 대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에 합격한 친구들이에요. 물론 일부는 미리 포기를 하고 재수로 저기 시골 기숙형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겠죠. 자, 올해 59만 4천 명이 어쨌든 접수를 했대요. 자, 그 중에서 과연 재수생이 몇 명일까? 올해 따끈따끈한 내용을 봅시다.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아버님이 20만 명 그랬지만 거의 뭐
13만 5천 명이. 실제로 한 22% 정도가 재수생입니다. 이 숫자는 매년 변함이 없어요. 아까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평균? 7만 명. 곱하기 2가 재수생이 있다. 얘들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정시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애들이 또 많으니까. 전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58.6%가 4년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구경시켜 드릴게요. 과연 재수를 얼마나 할까? 누가 재수를 하나? 뭐 올해 또 수능에서 뭐 4등급, 5등급 이렇게 받은 애들이 실패해놓고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엄마 나 1년 더 해볼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합격급을 먼저 한번 보세요. 어떤 애들이 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사고 애들이거나 전국 자사고 애들이거나 아니면 서울 강남 서초 애들이에요. 자, 1위부터 15위까지 재수 많이 하는 비율이니까 좋은 목표는 아니겠죠? 이게 졸업생입니다. 졸업생. 졸업생 중에 몇 프로가 재수를 하는지 보세요. 그럼 도대체 2위에 대한 고교는 뭐예요, 이게? 경기고 같은 경우는 73%가 재수를 합니다. 73%.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서 일명 얘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쌤, 우리 학교는 4년제 고등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얘들은 왜 이럴까요? 미쳤나요? 왜 이렇게 재수를 할까요? 이 학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교 수준이 높아서 내신 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무조건 정시로 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정시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수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불쌍한 애들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는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중을 보면 대학별로 쭉 한번 보세요. 대학 순위별로 서영고 서성까지가, 성대까지가 일반고 애들 한 50% 정도 뽑아요. 그 밑에 이제 내려갈수록 60%, 70% 정도로 내려갑니다.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이 이 아까 보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거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얘들은 뭐가 힘드냐면 내신 따기가 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비중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일반고 합격률이 한 60%, 70% 정도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고가 제일 많죠. 그래서 고교 유형별로 이렇게 대입 준비 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기준점은 뭐냐면 수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고 2순위가 무슨 전형일까요? 뭘 준비할까요? 이거 다 일반고죠? 일반고 올라가면 대입에서 뭘 준비할까요? 학생부 교과를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고교는 어때요? 교과가 중심이 수능 중심이라고 그랬죠. 수능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일반고는 교과 앞에 있죠. 나머지 고교들은 어때요? 특목자사들은 뒤에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애들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고는 대부분이 수능보다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들은 2순위가 뭘까요? 이건 입시 원리를 이해하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얘들은 논술이에요. 왜 논술이죠? 논술이 아니고서는 왜냐하면 정시에 수능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 에너지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논술로 원서를 접수해 놓는 거예요. 그 수능의 결과를 보고 논술을 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논술의 대부분이 뭐가 걸려 있다고요? 최저. 최저가 걸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못 가는 거예요. 수능 망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형 제고는 2순위가 빠졌는데 뭘까요? 얘들은 이거였어요. 수학과학 특기자. 근데 이제 얘들도 이제 힘들어져. 왜? 수학과학 특기자 인원이 모집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뭐가 무슨 특기자가 늘어날까요? 지금의 트렌드에 맞췄어.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1순위는 뭐 일반고 특목고 할 거 없이 모두가 학종입니다. 왜요? 서울권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고 아까 교과 별로 없었죠?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이기 때문에 고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일반고라고 하든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유불리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 학교들. 그죠? 특목고 자사고는. 그러나 내신 받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내신은 커트라인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일반고는 고교마다 차이가 크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아. 그러나 어차피 대학들은 60% 70% 일반고 애들 뽑아야 돼요. 그럼 결국 일반고끼리 또 경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일반고 애들은 수능 내신 자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학종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순서대로 먼저 이야기할게요. 중3 때까지 진로를 1차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고1 올라가면 4월 달에 첫 번째 결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학교에서 써서 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써서 내는 게 진로예요. 여러분들 진로와 희망사유 200자를 적어내라고 할 겁니다. 그거 적어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학생부로 쓸 거기 때문에 4월달까지 3월달이나 4월달까지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뭘까요? 바로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는 한번 결정하는 순간 1년을 무조건 가야 돼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그 미래교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캠프나 이런 걸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고3들 입시 시즌 때, 수시 때 자기소개서 캠프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3들 캠프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캠프가 제일 많은 학년이 1학년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나요?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중요하나?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1학년 말 돼서 애들 자기소개서 캠프를 하면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얘들 왜 못 쓸까요? 글을 못 썼어? 당연히 글을 못 쓰는 건 전국 고등학생이 똑같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 왜 안 적고 있어? 꾸미형 문제 어떻게 적어요? 이게 1번이에요. 진로가 없으면 그 항목에 1번이 학습, 2번이 활동인데 뭘 적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 너는 왜 안 적고 있는데? 1학년 때 한 게 없는데요. 뭐 1학년 동아리 했잖아. 뭐 했어? 실뜨기 했는데요. 왜 실뜨기 했어? 친구가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그 1년 동안 한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실뜨기 한 거예요. 한번 결정하면 1년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학년 처음에 올라갔을 때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거기에 맞춰서 진로에 맞춰서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경험상 이래요. 제 경험상 특목고 중학교 때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하다가 떨어진 애들이 있죠. 얘들이 일본고 하면 정말로 준비를 잘합니다. 뜨거운 맛을 아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 서류를 평가하는 기준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고교 3년 동안 뭔가를 노력하면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막 복잡한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봉사는, 이 인성은 학교생활 말씀 키우지 말고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지난달인가요? PD 수첩 혹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실,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의 진실하고 보셨어요? 애들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 못 보셨구나. 여학생들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제가요 학교를 가는데 공부를 하러 가는지 선생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이쁘게 보여 학생부를 잘 써주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찍히면 죽는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자, 나눔, 배려, 팀워크, 리더십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 리더십은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또 학습부장이라고 하세요. 뭐라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쓸 게 있어. 봉사는 특별한 거 찾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지역 봉사, 양로원, 요양원,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서 2년 동안만 꾸준히 하십시오. 그럼 이건 끝. 이거 신경 쓸 거 없어. 요 두 개인데 학업 역량을 보세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교사 추천서는 앞으로 사라집니다. 이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르게 돼요. 당연히 자기소개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학생부 기준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4, 7, 8, 9, 10. 4, 7, 8, 다시 4, 7, 8, 9, 10. 지금 학교생활기록부 4번이 뭐냐면 수상경력입니다. 수상부터 본다. 그 대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중요하겠죠. 7번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아까 네 가지가 있었죠? 뭐였어요? 자동공지. 그렇죠. 자동공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8번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8번 항목이 8-1, 8-2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8-1은 여러분 내신 성적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8-2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써주시는 내용이 있죠. 수업 시간에 어디에 관심이 많아 어떤 노력을 했고 또는 학습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대학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이걸 학습 발달 상황, 세부 특기 사항을 줄여서 우리가 흔히 세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특입니다. 10번 행동 특성이 행특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9번이 독서입니다. 갈수록 독서는 중요해져요.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과제가 있는 겁니다. 겨울 방학 때 열심히 독서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 고등학교 학생부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대신에 열심히 책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0번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이게 이제 행특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하는데 이 내용에서 학업 역량이 뭡니까? 대학에서는 그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이 친구가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제일 중요하죠. 왜? 못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중도 탈락하는 겁니다. 수업을 못 따라서 그만두는 거예요. 한 학생이 제가 대학 보내는 애 중에 화학과를 보냈는데 여기 연락이 왔어요. 쌤, 저 학교 못 다니겠어요. 왜? 화학 수업을 영어로 해요. 왜 영어를 못 하거든요? 그냥 수업 가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애를 뽑아야 돼요. 걔들 목표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주요 과목들,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 당연히 이해를 잘해야 돼요. 2번이 전공 적합성인데 이것은 1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4, 7, 8, 9, 10. 여기에 4, 7, 8, 9, 10에 6번 진로가 딱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증 이거는 일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번이 진로 희망 사항인데 이게 이제 내 꿈과 오른쪽에 희망 사역 200자. 이것은 나중에 지원 동기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충 써내면 안 돼요.
학생부를 보면 바로 눈에 띄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4, 7, 8, 9, 10은 같은데 진로 희망 사항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고 1, 2,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 두 개의 영역만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게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두 개죠. 학생부, 자소서. 그렇죠? 자, 각자의 서류는 목표가 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고교 3년 동안 어떤 진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했니? 라는 근거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고교 3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는 것이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아, 이거 여기 다 있는데 이거 왜 쓰라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올해가 이제 5년 차예요. 5년 차가 되면서 대학도 평가가 많이 진화되고 학교들도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소논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논문 특목고 자사고만 했던 거잖아요. 특목 자사고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도 요즘에 웬만한 소논문 다 해요. 학교생활 기록부 장수, 고3들 장수가 10장, 11장이었어요. 지금은 기본이 20장, 30장이에요.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대학에서 이거 다 볼 필요도 없고 다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적어다오. 대신 여기는 무엇을 했다는 것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걸 적어다오. 과정을 적어다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애들은 과정을 못 적어. 학습 경험, 활동 경험, 다 경험을 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면접을 왜 봐요? 그렇죠. 실제로 제대로 했는지 보는 거잖아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꼬리 물기 질문을 하죠. 그래서 숙대, 특히 숙대 같은 경우는 면접 보고 나면 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대이기도 하지만 계속 꼬리 물고 늘어지니까 애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학생부에 써져 있으니까 좀 말을 만들어내. 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말을 만들어내. 근데 꼬리 물기 하다 보면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애들. 그리고 했다면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면접이죠. 자, 이게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현재 학생부의 항목입니다. 제가 아까 4, 7, 8, 9, 10 그랬는데 4, 7, 8, 9, 10 지금 가장 많이 보는 내용은 요거. 이전에는 동아리나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공지를 제일 많이 봤는데 지금 이걸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출발은 수업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쓰라고 그랬어요? 학업의 노력 경험. 학습 경험 쓰라고 그랬잖아요. 학습 경험. 학습 경험. 학습 경험. 옛날에는 뭐 쓰는 줄 아세요? 내가 자신 있었던 수학이 2학년 미적분을 만나면서 5등급을 받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소에 하지 않던 예습을 열심히 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들으며 나만의 노트 필기를 했다. 뭔지는 몰라요. 나만의 노트 필기를 했다. 어디 들은 건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 10분이죠? 수업 시간에 5분 복습을 실천하고 집에 가서 그날 복습을 했더니 다시 성적이 올랐다. 이런 것도 많았었어요. 지금 이렇게 쓰면 다 떨어집니다. 그럼 뭐 써야 돼요? 교과, 과목, 어떤 단원에서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있어서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했다. 이 내용을 적어야 돼요. 진로가 없으면 내용 적을 수가 없죠? 그죠? 2번.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주시고 세계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적으라고 그랬어요? 교내 활동. 당연히 교내 활동이겠죠. 어떤 교내 활동? 아무거나 적으면 되나요? 의미를 두고 노력하는. 의미를 두고. 입장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 사진관입니다. 무슨 활동을 보고 싶나요? 당연히 우리 대학 전공부와 관련된 활동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호기심이 생겨서 탐구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진로를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그걸 몇 개까지 쓰라고 그랬어요? 3개. 3개 이내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과가 다 똑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학과가 좀 다르다든지 이러면 활동 3개 가지고 모자라요. 3번은 인성입니다. 그래서 천자, 뭐 봉사, 꾸준히 했던 봉사 하나 쓰고 학교에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한 그 경험이나 나눔, 배려, 규칙 진술을 했던 경험들을 보통 씁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4번이 자율문항인데 공통은 지원 동기입니다. 우리 집의 외환위. 많은 대학, 많은 학과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 대학, 우리 학과를 왔니? 이걸 묻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게 바로 여기서 해당되는 게 아까 진로 희망 사유 200자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꾸준히 희망 사유를 적은 거 보니까 아, 이건 딱 우리 학과 올 수밖에 없네. 이런 이야기가 느껴져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주로 묻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작년부터 입학 후, 졸업 후 진로 계획 미래를 묻는 것보다 과거를 묻는 문항으로 대부분 또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노력과 준비 과정을 써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아니 노력과 준비 과정 어디 썼어요? 이거 다 썼잖아요. 공부 이렇게 했습니다. 활동 이렇게 했습니다. 다 썼잖아요. 여기 또 써요? 이래서 대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활동이 빈약하면 여기에서 쓸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지금 기본이 1000자거든요. 근데 1500자가 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애들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활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여기에 들어갈 항목들을 고민하면서 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애들이 쓸 소재가 없어서 못해요. 어쨌든 이제 이미 고등학교는 일반고를 거의 대부분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과거에는 지금 이제 특목고 자사고 폐지하면서 동시 선발이 이제 가장 큰 고입에 쓰는 이슈잖아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내년부터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다 평가 다시 받습니다. 여기서 일반고로 다시 바뀌는 학교들이 또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이렇게 일반고로 바뀌면 여기는 지원금을 또 줍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의 취지도 있지만 꼭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지금은 일반고를 좀 많이 선택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일반고를 선택하기 어느 고등학교를 갈까라는 선택 기준은 좀 정보가 필요해요. 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고교를 검색해보면 그 고교의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입시 실적, 그 입시 실적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어디까지 보내놨나. 앞에 보셨죠? 서울대에서 뽑아주는 고등학교 있고 안 뽑는 고등학교가 있다. 고교의 수준이죠. 이건 또 선배들 책임도 있어요. 이 학교 애들 뽑아보니까 중도 탈락해버리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그 학교 안 뽑죠 이제. 그죠? 그 다음 그 학교의 대회나 동아리나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보는지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러면 수준이 너무 높은 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학교생활 기록부 어떻게 선생님들이 써주시는지.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어떤 학교는 수업 시간에 네가 느낀 것 적어내. 동아리 활동하면서 느낀 것 적어내.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선생님 학생부를 쓰는 학교가 있어. 어떤 학교는 그걸 왜 니네들이 왜 신경 써?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제대로 안 적어줘요. 그러니까 얘들이 입시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특별한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 한 친구가 우리는 고3인데 우리는 담임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출산휴가를 가셨습니다. 고3 입시를 치러야 되는 거죠. 고3 배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두 군데 학교를 좀 참고를 해봤는데 이건 예시입니다. A 고등학교하고 B 고등학교. A 고등학교는 4년제 대학교를 36.4%를 보냅니다. 그리고 B 고등학교는
약 48% 정도를 대학교에 보내요. 물론 어느 대학을 간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을 보시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 다 그대로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정규 동아리입니다. 학생 자율 동아리 당연히 자율 동아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 대충 이 학교들을 알 수가 있어요. 볼게요. A 고등학교 동아리 수가 58개죠. B 고교가 54개죠. 비슷하죠, 그죠? 한 4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참여 인원 수는 B가 더 많아요. 동아리 숫자는 적어도. 이거 한번 보시죠. 자율 동아리가 A 고교는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별 차이는 없죠. B 보세요. 3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담당 선생님이 144개 동아리 선생님들 다 붙어야 돼요. 한 선생님당 2개, 3개 동아리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력이 모자라? 어떻게 해요? 외부 강사를 쓰는 겁니다. 이 고등학교는 외부 강사 없죠. 여기는 23명이나 쓰고 있어요. 동아리 지원금 정규 동아리 700만원, 자율 동아리 300만원 쓰고 있어요. 물론 비고는 사립고입니다. 여기는 3억 5천 쓰고 있어요. 왜? 학종으로 애를 보내줘. 실험실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게 인건비 쓰가면서 애를 도와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입시 실적 좋아요. 이렇게 참고로 내가 원하는 학교들을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학업 역량은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참고로 이제 이렇게 표준 편차를 잘 모르시는데 이것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좁은 데는 다 고만고만하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큰 데는 20 이상 넘어가는, 표준 편차가 큰 데는 범위가 넓다.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표준 편차를 보시고 A 등급이 몇 명인지 B 등급이 몇 명인지 이렇게 아까 A 공교들은 보니까 이 수학 역량 E가 42%, 영어 42% 그렇잖아요. 여기는 공부 잘하는 학교니까 당연히 앞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알림이나 학교 정보를 보실 때 우리 아이가 내가 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내신을 취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건 내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죠. 내 학업 역량이 아주 좋아. 그러면 좀 강한 고교를 가야 돼요. 팍팍 밀어주고 이런 고교를 가야 되겠죠. 내 학업 역량이 특히 나는 수학이 아주 그냥 박살났어. 수학에 자신 없어. 수학이 센 학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비교과에 대한 교과 취득 유불리가 1번이고 그 다음 활동이나 이런 것들 아까 과제 연구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잘 되어 있는지 창의적 체험 활동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시험의 어떤 난이도나 시험 방법이나 면학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 이걸 보면 입시 결과하고 바로 연계가 돼요. 학교의 노력은 대학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교 서열이라고 그러죠. 그냥 순위를 매겨놓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고등학생들을 대학에서 가르쳐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학교 애들은 어떤 애들이다. 1등급을 뽑았는데 이런 수준이고 저 학교에서 3등급을 뽑았는데 이 학교 1등급이 훨씬 훌륭하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3들은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이런 결심을 하면 됩니다.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 생뚱맞죠? 그죠? 아까 정시로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마음은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최악의 경우 수능 최저라도 맞춰요. 올라가서부터 나는 수시로 대학 갈 거야. 그래서 나는 활동도 열심히 해. 그래서 수능 공부도 안 해. 이러면 힘들어져요. 마음은 정시로. 공부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학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학종을. 이걸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 꿈이, 내 목표가
서울대 스카이를 가겠다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뭘 잘해야 된다고요? 다 잘하면 됩니다. 내신, 비교과, 서용고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실제가 있습니다. 다 잘하는 애를 뽑는 거죠, 당연히. 서성안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면접이 없어요. 여기는 딱 서류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서류가 좋아야 되고. 자, 서용고 수승안을 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 내신 비교과, 자, 여기에 있는 학교들이 평균 내신 고교마다 수준 차이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약 2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서 다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교과로는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교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종합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가는 거죠. 직업국이 뭡니까? 지역 거점 공립대. 여기는 뭐가 있어요? 와, 이 동네 지역 거점 공립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강원도가 있죠. 아니, 어설프게 이게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이런 애들은 이미 서로 다 갔잖아요. 이런 데 지역 거점 국립대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 좀 균형 있게 있어. 그래서 내 목표는 나는 뭐 서울까지 생각 없다. 엄마 아빠 밑에서 나는 끝까지 난가면 답해달라고 그럴 거다. 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진로검사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목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학교 때 내가 배웠던 교육 과정에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과목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지. 출발점은 교과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맞는 활동들이 이제는 포진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물리학자가 되겠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주요 과목은 20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도 여기 있는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3학년 때 물리 2를 선택한다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진로를 결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오늘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집에 가시면 무작정 일단 들어가세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업 흥미검사, 홀랜드 검사라는 건데 흥미검사, 적성검사를 먼저 하세요. 이 검사를 하고 근데 이 검사에 대해서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건 다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가 무슨 말이에요? 매우 좋다부터 매우 나쁘다는 것까지 이제 체크하는 거잖아요. 특히 보통 자꾸 체크하면 안 돼요.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신뢰롭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해보고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이 그 흥미검사 이런 건 같아요. 그러나 적성검사는 좀 달라요. 이 워크넷의 적성검사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수행입니다. 공간지각 문제가 뜨고 초시계가 뜹니다. 언어 문제가 뜨고 초시계가 뜹니다. 그 시간에 그 문제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적성검사 하나 하는데 70분, 80분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리죠? 그죠? 근데 그게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진로검사를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까지 배우면서 국영수 과목은 기초 과목입니다. 수학자가 되겠다 그러면 수학이 진로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는 탐구 과목, 사회나 과학이 진로 과목입니다. 사회 과목 중에 내가 관심 키워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탐구 중에, 물화생지 중에 내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를 봐야 돼요. 이게 진로가 규정될 거예요. 이걸로. 근데 현실적으로 내신이 안 따라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활동의 흥미도. 아, 중학교 때 이런 활동을 해보니까 난 이런 게 나는 재미가 있고 이런 걸 하면 밥 안 먹어도 정말로 좀 신나게 할 수 있어.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자, 여기 워크넷에 가면 이 검사가 있습니다. 대학 전공 흥미 검사. 순위가 쭉 1위부터 쭉 해가지고 45, 2, 50이 다 나와요. 참고하는 거예요. 이거 보이로 올라가서 해도 괜찮아요. 이거 학과 검사는. 자, 보세요. 1순위가 뭐예요? 물리죠, 그죠? 근데 2순위는 또 종교 철학이에요. 누구나 문이과에 성향은 다 있다. 예를 들어, 내가 1순위가 물리가 나왔어. 근데 물리 과목을 내가 성적을 잘 받을 자신이 없어. 이건 진로 과목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결과를 반영을 하되 나의 교과 흥미도와 활동 흥미도를 같이 가만 붙여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는 교육과정이 교과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교육과정 편제표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했어요. 교과와 비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는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일반 선택이 뭐고 진로 선택이 뭔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된다 해서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업에서 출발해서 수업에서 다 하지 못한 것 또는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알고 싶었던 것 수업에서 직접 호기심이 생겼던 것 이런 것들을 동아리로 끌고 가서 하고 플러스 알파 독서와 같이 연계시키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교과 같아요? 맞춰보세요. 힌트 5.1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1 올라가면 이제 이 과목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통합사회입니다. 자, 통합사회 보니까 다 키워드로 되어 있죠. 나의 관심 키워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미 나의 관심 키워드가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나는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 다 있잖아요. 그쵸? 나는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다. 얘는 어차피 국제 교육 갈 거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출발은 교과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관심 키워드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아까 학교생활 기록부 8번 과목별 선생님이 써주신 항목이 있죠. 거기 선생님이 내가 관심을 가진 영역에 대해서 그게 기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 어떤 주제별 수행평가 또는 PPT 발표에서 여성 인권 주제로 무슨 내용을 발표함 이런 내용을 써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보고서를 써낸 어떤 소감문을 써냈다 어떤 글쓰기를 했다 이게 다 관심 분야예요. 어떤 과제 연구를 했다. 이것은 이제 수업에서 생긴 이런 관심 분야가 결국은 2학년 올라가면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이 친구는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회문화라는 과목으로 들어가면 1학기 때 사회문화 탐구 방법 이게 손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2학기 때 가면 차이와 차별을 배웁니다. 그래서 뭐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인권법에 대해서도 찾아봤다 이런 법과 정치로 연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과로 가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이과로 가는 친구들도 물화생지에서 우주 이런 거는 뭐 지구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계 쭉 나오고 금속과 배우서 물리, 신소재 나의 관심 키워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역학에 나는 관심이 많다. 이건 이제 물리 중요 과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뭐 결합, 신소재 공학과 가는 친구들은 물리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화학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
간호학과로 가는 친구는 생명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화학에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물화생지 1이 일반 선택 과목이고 이건 학교에서 정할 겁니다. 물화생지 2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거 있죠? 진로 선택 과목이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과학사라는 과목이 있고 생활과 과학이라는 게 있고 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빅데이터, 통계학자 또는 경제학자가 되겠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실용수학이나 기하나 경제수학이나 수학과제 탐구를 선택해야 되죠. 이게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나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거야. 당연히 확통해서 관심이 생겨.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계돼서 내가 왜 이 과목을 내가 선택했는지 이것이 결국은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각 거점 학교들을 정해서 고교끼리 다른 학교 가서 듣게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형 고1이 첫 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경제학자가 꿈인데 나는 경제를 들을 수가 없어. 이럴 경우에는 그냥 독서나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건에 맞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교양 과목.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내 꿈이 교사야. 내 꿈이 교사면 무슨 과목이 주요 과목이죠? 교육학 듣겠죠. 또 자, 심리학. 근데 이런 것을 우리 앞에서 들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독서하라고. 어렵지 않아요. 내가 고민만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과목은 다 똑같이 배우지만 2학년 올라가면 사회계열로 가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 과목이 기본 과목이 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배정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진로에 따라서 경제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문과 쪽으로 내가 나중에 경찰이 되거나 사회학 연구원이 되거나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 과학 과목도 한 과목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요한 과목은 생활과 과학이에요. 생활과 관계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호보건 계열로 간다 하더라도 간호보건 계열은 대학에서 모집할 때 간호학과 모집은 어떻게 되냐면 인문학 몇 명, 자연계열 몇 명 이렇게 뽑아요. 근데 여러분들 되면 이제 통합이 되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간호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 이런 쪽은 문이과가 별로 구분이 없어요. 간호학과로 간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문과 쪽에서 간다 그러면 이 과목이 중심 과목이겠죠. 이과에서 간호학과로 간다 그러면 화생이 중심 과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나는 생명과학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이와 관련돼서 다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과 쪽도 지원을 할 거야 한다 그러면 생명과학 쪽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으로 심리학이나 보건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공학계열도 마찬가지예요. 공학계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물화생지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중요한 과목이 공학에서는 물리와 화학입니다. 생명공학이라면 생명과학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환경이라는 과목도 중요하고요. 자, 물화생지를 배우면서 문과 과목에서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아까 자연계에서 뭐가 있었어요? 생활과 과학이 있었죠. 여기는요? 생활과 윤리가 있죠. 생명과학의 윤리, 과학기술의 윤리, 그래서 인문학적인 부분들하고 같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형 고1부터는 융합세대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자, 우선은 진로가 결정이 됐어요. 1차 진로. 학과는 하나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직업이 현재 2개라도 괜찮아요. 올라가서 진로가 바뀌면 뭐 학종 지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뚱맞게 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고교 생활을 쭉 해서 1학년 때 동아리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쭉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생겨 내가 꿈이 바뀌어서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든지 허용이 됩니다. 대학은 그걸 원해요. 발전되는 모습. 근데 1학년 의사, 2학년 의사, 3학년 간호사. 왜 갑자기 간호사가 되고 싶을까요? 내신이 안 나와서 지금 얘는 간호사예요. 그래서 고1 올라가면 진로 정할 때 너무 1학년 때 구체적으로 적어내지 마세요. 그냥 공학자. 괜찮아요. 그리고 의학계열. 괜찮다니까요? 보건계열. 괜찮습니다. 1학년 때는 그렇게 좀 넓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 꿈이 내가 이런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교과 단원에서 태양계와 지구라는 단원에서 뭐가 생겨야 되죠? 정말로 좋아한다면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정말로 좋아하면 지적 호기심이 생긴다. 여러분 지적 호기심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죠. 이쪽으로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생명의 진화라는 단원에서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전자, 신소재 이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정보통신, 신소재에서 이 단원에서 자, 이게 무슨 과목이에요? 과학이죠. 그렇죠? 이 단원에서 나의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관심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부에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특히 DNA에 관심. 선생님 왜 이렇게 써줄까요? 내가 그와 관련된 질문을 했거나 그와 관련된 주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런 내용을 써주시겠죠. 네. 그리고 활동으로 가보니까 그와 관련된 활동이 연계가 돼 있어. 아까 창의적 체험 활동이 앞에 붙어 있었잖아요. 교과와 관련된 활동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진화하겠죠. 1학년 때 활동을 하긴 주제 발표를 했지만 뭔가 좀 아쉬워서 2학년 때 좀 심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1번에 이 내용을 쓰는 거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론을 입증하고 싶어 땡땡 실험 동아리에 가입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을 쓴다는 거죠. 2학년 활동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모둠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각자 역할이 있고 또 갈등도 생기고 내가 조장을 받고 이런 또 생활 속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기소개서 3번 내용. 나눔, 배려, 규칙 준수, 갈등 관리 이런 실험 활동에서 어떤 갈등, 역할을 분담해서 갈등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 동기 쓸 때 내 진로와 관련지어서 내가 희망사에 적었던 내용들을 내 진로가 이렇게 진화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토대로 지원 동기를 쓰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내용과 대학에 지원할 때 지원 동기에 쓰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꼭지만 보세요. 내 전공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학교생활기록부에 8번 세특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땡땡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 입학사정관이 선생님이 써주신 내용이니까 이걸 보고 얘가 여기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확신이 없지 이렇게? 관심이 많아 하는 순간에 바로 이들 여기를 봅니다. 뭐야?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책도 한 권도 안 읽었잖아. 관심 없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활동도 하나 없잖아. 선생님이 나를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셨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뭐야? 상도 없는데 무슨 탁월해? 이해되시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교과에서 생긴 내가 전공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해야 되겠죠. 어떻게 독서하였고 활동을 이끌지.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고1 올라가서 시스템과 상호작용
생명 시스템 단원에서 뭘 배웠나? 세포막 기능, 소비가, 물질대사 효소, 유전자, 단백질을 배웠어. 거기서 이런 내가 뭘 이해했어. 동물체의 구성 단계가 이렇구나. 식물체의 구성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이해했어. 그리고 이걸 배우는 과정에 나의 관심 키워드는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거, 호기심, 좀 더 연구해보고 싶은 것은 세포, 유전자, 효소야. 여기까지는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까지는 공통 내용입니다. 공통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애들 다 했죠. 우리 학교는 다 한 거예요. 이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나의 이야기를 전해야 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지적 호기심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하면서 진핵세포와 온핵세포에서 유전정보의 흐름은 어떻게 되지? 질문이 나오죠. 질문을. 질문 만들기를 해요. 왜? 이런 거 스스로가 지적 호기심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과목이고 전공과 연계지을 과목이고 앞으로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고 그렇다 그러면 질문을 만들어서 그 뒤에 탐구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무엇으로? 독서로. 무엇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과목을 다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의 관심 분야와 관계되는 부분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학교 수업 내용, 공통 내용. 밑에 내용은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무언가 의문이 들어, 무언가 좀 더 알고 싶어, 무언가 호기심이 생겨 스스로 찾아본 과정.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다. 학생부 전형에서 평가하는 것은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네가 어디까지 가봤니 이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걸 배우면서 여기에 관심이 생겨 이런 활동을 했구나. 그래서 네가 이런 책을 읽었네. 독서항목에 가보니 이 책이 있어. 그래서 얘가 이 책을 읽었구나. 그리고 다큐. 유튜브 이런 데 가면 다큐 많죠, 그죠? 유튜브를 검색하실 때 내가 관심 키워드를 그냥 세포 이렇게 치면 별별 세포 강의부터 그렇게 다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다큐라는 말을 꼭 붙이세요. 다큐 세포 치면 YTN 사이언스라든지 EBS라든지 이런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혼자 하기가 좀 힘들다? 친구들하고 같이 하세요, 동아리에서.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그리고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고1 올라가면 통합과학이 있으면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실험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세포 실험이나 그 다음에 뭐 토론을 하거나 그럼 탐구 보고서를 쓰겠죠. 난 아까 세포에 대해서 탐구했잖아요. 그죠? 또 세포에 대한 보고서가 있죠. 1학년 때까지 이걸 했어. 근데 2학년 되니까 내가 이쪽 진로로 갈 거야. 이쪽 연구하고 싶어. 그래서 끊으면 안 되죠. 그죠? 2학년 때는 좀 더 심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학년은 원래 좀 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도 넓게 잡는 거예요. 2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이고 깊게 하는 거예요. 3학년은 뭘까요? 3학년은 그냥 보충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업 내용, 생명 시스템 단원에서 뭘 잘 이해하였고, 그게 뭡니까? 요거잖아요. 교육 과정. 잘 이해하였고, 뭐 생명 존중의 의식을 깨달은, 평소에 탐구심이 많아. 이런 내용 다 써져요. 누구에게나. 탐구심이 많아. 수업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서 출발이죠. 수업에 머무르지 않고, 관련 도서와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학생으로 특히 어떤 분야에 세포에 관심이 많다. 유전자에 관심이 많다. DNA에 관심이 많다. 자, 근데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지?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적어내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만약에 내가 집에서 읽은 독서를 선생님이 어떻게 아실 거예요? 그쵸? 밖에서 했던 이런 활동들을 수업으로 다 끌고 들어가야 돼요. 수업에서 자, 관심 주제에 대해서 PPT 발표하자. 주제 정해서 와. PPT 발표 준비해. 그러면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그러면 선생님이 최소한 구체적으로 안 적어주시더라도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수업에 머무르지 않고 도서와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이렇게
이렇게만 적어놔도 자기소개서 내가 다 풀어서 쓰면 돼요. 이런 근거만 있다면. 근데 근거가 없으면 쓰기가 불편한 거죠. 입사관들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 올라가면 이 활동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그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관심 키워드와 만약에 내가 수행평가한 것이 있다 그러면 주제와 그 과정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읽었던 책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기록하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어떤 학교로 갈 건데요. 전공과 관련된 독서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전공 독서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독서는 교과 관련 독서입니다. 1학년 때, 자, 똑같잖아요. 내가 만약에 복지 문제의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복지를 배우면서 복지에 관심이 생겨서 슬픈 대한민국 이야기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이런 내용들 책을 읽었어. 내가 사회복지학과로 가면 이게 전공도서예요. 이해되시죠? 물리와 관계된 미국에서 그게 물리도서예요. 내가 통계 쪽으로 가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거야. 그럼 통계학에 얽힌 이야기, 그게 내가 전공도서잖아요. 그러나 컴퓨터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공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기록될 때 어떻게 되죠? 과목별로 기재가 되죠. 과목이 없는 건 어떻게 되죠? 담임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공통으로 기록을 해주시죠. 공통보다는 교과에 많아야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책 제목과 저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두 권 읽어도 선생님이 풀어서 써주셨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해요. 쭉 입사관들이 딱 독서 보면 한눈에 띈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한 두세 번 읽었는데 이 독서는 왜 5번이나 읽었지? 이게 내 관심 분야예요. 그것이 전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야. 그러면 그것은 전공도서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자율동아리, 과학탐구 동아리에서 자, 수업 시간에 교과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원리를 입증해보고 싶어서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떤 연구활동을 했는지 동아리에서 어떤 보고서를 썼는지 어떤 가설을 입증해봤는지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가설을 입증했던 내용들은 전공과 관련되어 있어. 그건 기록해야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학년, 2학년 쭉 모이잖아요. 모이면 이런 친구들은 고3들이 자기소개서 준비할 때 2달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한 친구들 2주도 안 걸려요. 골라먹는 거예요. 뭐 쓰지? 정리 같은 거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안 한다는 거죠. 마무리를 하면 자, 중3 때 1차 진로를 정해서 준비는 딱 2년. 자, 고3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3은 인간이 아니에요. 고3 올라가면 3월달에 무슨 시험 봅니까? 3월 모의고사. 4월달에 4월 모의고사와 함께 4월 말과 5월 초에 중간고사. 6월달 재수생이 포함된 6월 모의고사. 7월달 7월 모의고사. 7월 말과 8월 초에 기말고사. 9월달 9월 모의고사도 있지만 9월 6일부터 수시원서 접수. 끝났잖아요. 시험보다 끝나는 거예요. 얘들이 무슨 동아리를 해? 그래서 공식적으로 고3은 동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들이 준비를 잘못하기 때문에 일부 학교들은 자율 동아리를 개설을 해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입사관인데 애가 자소서 적어놓은 내용들을 처음 3학년 것만 적어놨어. 현실적으로 뻔한데 설득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1학년 때는 경험 다양성 이렇게 넓게 했구나. 다양하게 해봤네. 그러면서 2학년 때 1학년 때 과학 동아리를 하면서 다른 활동을 하고 2학년 때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생명 동아리를 했구나. 구체화된 거죠? 그렇죠? 이래서 물리 동아리를 했구나. 구체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1학년 때는 넓게 2학년 때는 깊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들은 3학년 때 보충하면 됩니다. 이걸 몰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은 교과 내 관심 진로가 정해지면 주요 교과에서 호기심을 만들어내고 정말로 내가 배워보고 싶은 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만들어내지만
한두 번만 해보잖아요. 정말로 질문이 생겨요. 그게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긴다니까요. 그럼 잠도 안 자고 이런 막 자료 찾아보고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 교육에 기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분야를 연구해서 좋은 대한민국의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에 찌들려가지고 억지로 공부하고 이건 진짜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중3부터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시작을 하고 역으로 3학년 고3은 없다. 2년 동안만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하면 여러분들 등급 때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학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